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체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응원전이 한창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수빈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그리고 김기수 기자는 지금 충주에 갔군요. 네, 충북 충주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는 색다른 곳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서울 강남의 피파 월드컵 팬 베이스 캠프입니다. 네, 응원 열기가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죠. 이수빈 기자 현장 응원 열기 전해주시죠. 조금 전 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붉은 악마의 머플러를 두른 채 선수들의 골이 터지는 순간을 손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더울 만도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습니다. 붉은 두건을 머리에 쓰고 양손 가득 응원 도구를 든 채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무대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함성을 지르며 현장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T 사옥 앞쪽 공간에는 돗자리를 펴고 3-3-5 자리를 잡았는데 가족 모두 총출동해 응원을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 경기인 만큼 연차까지 내고 광화문 광장을 찾아 응원하는 직장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보려고 휴무되고 왔습니다. 근데 체코 그래도 강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는 만큼 광장 곳곳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경찰도 광화문 광장 인근에 3개 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사고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붉은 악마 측은 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 머물 경우 온열 질환 위험이 있는 만큼 더위 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과 건강은 지키면서도 오늘만큼은 목 아끼지 않는 힘찬 응원으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화문을 가봤고요. 이번에 김기수 기자 충주의 현장 열기도 뜨겁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충주 종합운동장에는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월드컵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경기가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환호와 함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곳 충북 충주에선 K-팝 공연 등이 펼쳐지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주 무대인 충주 종합운동장이 뜨거운 월드컵 응원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을 위해 대형 스크린에 월드컵 중계 영상을 띄우기로 했고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단체 응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대한민국을 외치고 응원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이번 월드컵 첫 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펼쳐지는 응원전에도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응원 열기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전달돼 첫 승을 올릴 수 있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동건 기자 팬베이스 캠프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국내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마련한 국내 팬들을 위한 응원 문화 공간입니다. 평소 때는 이곳에서 응원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최고의 어떤 목소리로 응원을 해볼 수도 있고 직접 선수처럼 공을 차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렇게 당일에는 경기를 함께 볼 수 있는 단체 관람 또 응원전 공간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축구 팬들은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함께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을 가득 채운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대표팀 유니폼과 각자 응원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모여들었고 이곳에 준비된 응원 문화 체험 공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형 스크린 앞좌석은 경기 시작 전부터 대부분 채워졌고 곳곳에서는 전반전 초반 경기 분위기와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진지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 당일마다 이렇게 대형 응원전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대표팀 경기 당일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축구팬들이 이곳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또 이명철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분석하고 승부를 예측해보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평일 오전 경기라는 특성상 거리 응원보다는 실내에서 이렇게 함께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직관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에 모인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만큼은 월드컵 현장 못지않습니다. 네, 경기만큼 뜨거운 응원전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첫 승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했죠.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어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죠? 네, 1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찾고 그리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장된 자료가 방대해 서버 압수수색은 오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합수본은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등 지역선관위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검경학수부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 직원 등이 꼽힙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도 사흘째 활동을 이어갑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매일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 중이죠? 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 속 3차 회의가 열린 건데요.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수 50%로 줄여 인쇄된 경위와 추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YTN에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이 빚은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전투표 비율이 본선거에 비해 낮은 곳까지 지역선관위가 인쇄율을 50%로 일괄 결정하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문제의 시작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나름대로는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TF를 운영하는 등 시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은 고작 열흘입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위원회는 조사 대상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포함해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진상규명이 목표입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개표 입력 오류 등 사례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북에 이어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착오 입력 사례가 나온 건데요. 투표소를 오인해 결과값을 잘못 넣었거나 후보자 득표수를 뒤바꿔 적는 등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서조차 실수가 나오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여기에 2년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오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당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1152표를 득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락에 영향은 없었지만요. 잘못된 집계로 무효표가 아닌 2241표가 무효로 처리된 겁니다. 선관위는 이를 인지하고도 양당 후보에게만 알렸을 뿐 선관위 누리집의 개표 현황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어제 대국민 사과문도 냈는데요. 진상규명위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다만 추가 오기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법원 증거보전 명령을 받은 잠실칠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에는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관상자가 이번 사태를 밝힐 주요 증거물이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여성의 다리 한쪽으로 추정이 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센터를 오간 쓰레기 수거 차량 30여 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등 사망자 신원 특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어제 인천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네, 어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체 일부는 작업자가 1층 반입장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2층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는 무릎 아래 부위부터 발까지 붕대에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상태에 대해선 경찰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자의 신원은 특정이 됐습니까?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자가 여성인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의 발의 크기가 크지 않아 아동이나 학생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연령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특정을 위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와 부검 등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작업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부터 전날 오후까지 재활용 센터를 오간 쓰레기 회수 차량 34대를 특정해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재활용 센터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 있는 일반 상가와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곳인데 이 기간 들어온 쓰레기 양은 한 4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어제 인천 연수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체 유기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장과 함께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폭등하고 있고 코스닥도 천스닥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20거래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그러니까 8,000피를 회복을 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6.44% 오른 8,263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8,000피로 회복한 코스피는 장중 지수 상승폭이 더욱 확대돼 한때 8,420선까지 올라가는 등 현재는 8,300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와 8%가량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임박, 5월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대외 호재로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상장되는 스페이스X발 수급 부담과 다음 주에 있을 6월 미국 FOMC 정례회의 등이 코스피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 24거래일 연속 팔자를 보이던 외국인이 지금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02% 오른 1027로 출발하며 천스닥 회복에 성공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원 내린 1,51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10원대 후반과 1,520원대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이라는 원화 강세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1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내부 공방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 또 당권파, 비당권파 간 공개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숙고 속에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호남 일정과 또 의미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월 지선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방명록에 내란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선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분열 아닌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 결국 8월 전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정 대표 발언에 현장 최고위에선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했고요. 강두구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는 말로 정 대표를 사실상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원들의 선택에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건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 당선자 워크숍 행사에 참석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인데 급박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대표가 도입한 1인 1표제를 두고도 당권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1인 1표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전현희 김남희 의원은 정 대표가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실명 저격에까지 나섰다며 소통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화두인데 지금 장 대표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거취 압박을 하고 당내 소장파 25명이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낸 것 등 전반적인 향후 전국에 대한 숙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소장파가 요구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가 관심인데요. 원내 사령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장동혁 흔들기를 멈추라며 이 엄호의 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사퇴를 주장하는 측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그만두라고 했던 분들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사퇴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에 2절도 아니고 3절, 4절을 부르면서 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한번 물러나야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적 사태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 문제와는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여야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중 여야 원내 운영 수석들끼리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갈수록 심각한 선관위의 부실투표 논란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은 해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네. 뭐 정말 해체하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거의 해산을 시키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6월 3일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정말 뭐 글쎄요,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업무 강도도 높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락한 곳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선관위가 워낙에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 방패막이 하나로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의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이르렀고 지금 사실 지금 더 문제는 지금 선관위에 드러난 부실이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면 팔수록 아마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낀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께서 아마 국민들이 말하는 선관위 해체하라, 선관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냥 쉽게 농담처럼 흘릴 일이 아니라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국민들께서 겨우겨우 아마 선관위라는 조직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 하나도 제대로 못 치르는 나라냐, 분노가 커져서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57%, 긍정이 지금 3주 사이에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이제 경제 민생이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좀 주목해서 보시죠. 16% 가장 많은 응답이 부실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번에 선관위 부실 사태가 이제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좀 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의 코멘트도 보면은 선관위의 해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그것을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계제가 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누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죠.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 연봉과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사무총장에게 전결로 맡겨놓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는가? 몰랐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은 이 사태에 대한 공범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선관위가 해체되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인 겁니다. 여야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대개혁에 임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염치는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대로 떨어진 지지율, 사실 뭐 선관위가 청와대가 관리하는 조직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움도 있고 조금은 좀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모든 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이제 한 10일 지났잖아요. 10일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 이 사람도 책임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의 부정적 평가로 반영된 거라고는 저희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그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선관위의 책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권, 그럼 정치권은 왜 이거를 지금까지 방관했느냐? 지금까지 너무 사실 4년 전에도 소쿠리 투표나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 그것 때문에 선관위는 방패막 삼고 정치권도 너무 그냥 내버려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자, 정치권에 대한 비판, 그럼 누구를 책임을 물을 것이냐? 당연히 지금 이전 정부에는 보수 정부도 있었고 보수가 다수당을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민주당 정부이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적 평가가 많이 급등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체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리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국민적 분노가 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해체라는 단어까지 꺼내든 상황인데요.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꼬는 기습 퍼포먼스가 중앙선관위 앞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같이 보실까요?
네, 공익광고 전문가 이재석 씨가 어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선관위의 대표 캐치프레이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비틀어서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입니다 이라는 현수막을 선관위 앞에 내건 겁니다. 또 당신의 소중한 0표라고 적힌 투표함에 손을 뻗는 포스터도 이렇게 펼쳐들었는데요. 포스터 속에 손이 투표함을 향해 뻗어 있지만 정작 손에는 투표용지가 없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즉각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뗐는데요. 이 풍자 문구를 보고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석 씨는 포스터를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요. 실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에 우편으로 별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입니다. 이거 정말 우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관위가요. 예. 지금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아리를 걷고 스스로 맞겠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회초리를 빼앗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전대미문의 부실선거 사태가 발생한 지 아직 1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가장 거셀 때인데도 선관위가 자신들에 대한 풍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선관위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더 본격화될 겁니다. 2023년에 그 대규모 채용 비리 사태가 드러났을 때도 예. 감사원이 직무감찰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법재판소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이 선관위 대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굉장히 조직적이고 집요한 개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전면 재선거 같은 주장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빨리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실행이 되도록 해서 이 선관위 대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파도 계속 나오는 부실 선거 관리. 이번에는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아예 잘못했는데요. 그래픽 보시죠. 네, 성남시 금광이동 제3투표소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다가 나중에 뒤바꿨다고 합니다. 이번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를 볼까요? 여긴 더 심합니다. 아예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요. 이후에 바로잡긴 했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예 뭐 후보 숫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 뭐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뭔가 상상을 할 때 이런 식의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어떤 국민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입력을 실수를 해서 뒤바꿔서 한다, 이런 거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은 저런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국민들께서 아 그럼 전체 다른 투표나 다른 것들은 제대로 입력이 된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저거를 빌미로, 아마 저거를 근거로 해서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의 얘기를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겠습니다만, 저런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저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다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관위를 아까 말씀드릴 때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체적인 구조를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이 개혁 타이밍을 넘어간 다음에 국민들께서 또다시 이런 실수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면 선관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후보자들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주권자들에게 또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덮었던 게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과거의 선거까지 최대한 많이 들여다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누락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속임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부실 선거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의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 관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국민 참정권 투표 문제가 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는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점식 새 원내대표께도 축하난을 보내드렸습니다. 당 안팎에서 최순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송영우 대변인님, 일단 현실적으로 지도부가 해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 현재 당원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쨌든 6.3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 16강에 가지 못한 국가대표팀 감독과 같습니다. 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우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꼭 16강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16강을 못 간 상태에서 감독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내년까지 계속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축구 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감독이 계속 버티면은 그 화살이 수석 코치 그 밖에 코칭 스태프들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축구협회가 그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위원회 이사회 열어서 감독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16강 못 가고 연임한 감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결국에는 민심과 여론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의원의 축하난을 받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권파로 분류는 되지만 그래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서 재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아직까지 재선거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보지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재선거 관련된 법안 발의도 본인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론과는 사뭇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엄호하고 갈 의사가 대단히 명확하다면은 과연 그렇게 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경남 통영고성 아닙니까? 이번에 그 통영고성 중에 고성군수 선거는 이겼지만 통영시장은 내줬어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총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당내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리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초재선 의원 25명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한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뭐 버티기에 지금 굳건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임기는 내년 8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25명의 친한계 의원 중에 거기 대한가비례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넓게는 한 30-40명 그리고 뭐 원내대표 선거 때 이 정점식 의원이 아닌 김도욱 후보를 선택한 48명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과반을 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그리고 각
특정 뭐 지표나 뭐 지지율 지표나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때는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역사상 그 당명을 바꾼 이후에 최저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그걸 내세울 겁니다. 정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가 사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또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내세우면서 이거 봐라. 내가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않았느냐. 아마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의 압박, 여론의 압박을 최대한 끌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부에도 갈라져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결을 같이 했던 장동혁 대표를 내치는데 선뜻 나서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의총 정도는 열 것 같습니다. 예. 의총까지 열지 않는 원내대표는 아마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의총에서 의견 수렴 어느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저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고위원 뭐 사퇴는 어려울까요? 숫자상으로? 불가능하죠.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대 사퇴를 안 하실 예.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 김재원 최고나 뭐 다른 한 분이 더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아주 더 높였을 때 예. 그때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안 하고 버틸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표님 저거 좀 봐주세요. 저분들 중에 지금 뭐 우재준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지금 최고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화면 구성의 순서가 참 절묘한데요. 예.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왼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사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우연히 저렇게 했지만 굉장히 잘 만든 그래픽이네요. 그렇게 예. 된 셈인데요. 예. 그런데 결국 저런 부분도 민심이 결정합니다. 앞서 제가 그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16강 탈락했는데도 감독이 억지로 연임을 한다. 그렇게 예. 되면 그 다음 A매치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축구협회가 감독 교체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정식 원내대표도 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이번에 축하난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축하난 하나로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도 뭐 또 국가대표 축구 감독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서 봤던 정당사 중에서 이렇게까지 버티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축구도 지금도 월드컵이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현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교체할 수 있는 뭔가 물리적 수단은 없었어요. 결국 월드컵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장동혁 대표도 본인을 물러지고 끌어내릴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버티면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자꾸 거리로 나가서 이 투표용지 부실 문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섞여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아마 정정식 원내대표를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자중시키도록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또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는 축하란을 보내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다가가는 전략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좀 계획을 하고 있겠죠?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예.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난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좀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2024년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예. 그 당시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정책위 의장을 새로 당선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난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남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당 문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좀 추이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파장이 커졌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광주 영령들 앞에서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야당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정청래 대표가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나 전당대회 그래도 나올 거야.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당대회 연임 도전하시는 거는 선언은 안 하셨지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 나올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매우 낮다고,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 없지만요. 근데 아마 이틀 전에 본인이 당신께서 하셨던 이 정권은 짧다의 발언의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나도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어제 또 이 SNS에 이 보안수 사건 관련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에서 좀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이 청와대 입장이 좀 중도적으로 가고 있는 청와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화두를 또 갑자기 던지셨어요. 이게 늘 지난 과거에도 대통령이 순방 가셨을 때 이런 당내 이견이 있는 이 화두를 던짐으로써 대통령의 순방이 묻히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이번 순방에도 또 어김없이 또 이런 논쟁적 이슈를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아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한 분들은 아마 또 이거 대통령의 순방이 묻히는 것 아니냐고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뭔가 순방이나 이런 외교적 성과를 좀 갖고 오면은 그게 회복되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또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당대표께서 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당원들의 비판이 클 겁니다. 아직 순방 아직 안 돌아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발언을 좀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 갔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본령은 호남이니까 민주당의 본거지에서부터 본인의 연임 도전을 위한 표를 모아나가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호남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그 표심 이탈하는 조짐을 보였죠. 전북지사 선거가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돌풍이 상당히 거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선거 막판까지 호남을 찾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장 후보가 무소속이 당선이 됐고 전남 서부권에서는 조국혁 신당 후보가 2명이 당선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반영한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근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말 몇 마디 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호남을 찾는 것만으로 본인으로부터의 어떤 표심 이탈이 진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그 함의가 결코 간단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이 말을 언제 했는지 보면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 말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 11월 16일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 전국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환원해 보면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여당 대표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발언에 가깝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격화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도 최고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오늘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또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자 최민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런데 언론보도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좀 그만두라. 분출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페북에 예. 2명이 얘기했다 관련해서 그게 분출이냐. 예. 대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저희가 예. 수치로 봤을 때 12대 4니까 형식적으로 예. 수치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건 맞죠. 그런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엔. 예.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를 사퇴하라고 예. 말씀하시고 우상호 당선인은 예. 어쨌든 이긴 거다. 서울을 이제 탈환 못해서 예. 우리가 이제 안 좋지만 예.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대표가 왜 책임을 지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상황 거예요. 자체가. 네,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사퇴 압박이 분출했다. 이런 기사는 잘못된 거다. 고작 2명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그 발언 수위가 강한 게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명 이상의 2명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 또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뭐 분출이라는 단어를 정정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글쎄요. 분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예. 목소리들이 함께 나온 거라면 분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냥 겸허히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걸 또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전당대회가 그래도 열리잖아요.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판이나 당원들의 선택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정청래 대표를 사과하라는 목소리도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연임을 도전하려면 빨리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연임 도전할 때 그때도 한 2달 정도 빠르게 좀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선거 기간이 가까워올수록 전당대회가 가까울수록 당대표의 권한이 사실상 이거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기능을 이건 이해 충돌되는 건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연임 도전을 정말 확실히 하시려면 빨리 사퇴를 하시라라는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퇴 시기를 아마도 연임을 하시게 된다면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대표 선거에 나간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환송길에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은 건 패싱이 아니고 블로킹을 친 거다. 아예 벽을 쳐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는 앞에서 여권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너무 볼썽사납게 싸우는 건 아닙니까? 왜 싸우는지 국민들께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와 중도보수를 마지막에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만든 핵심 원인이 뭡니까? 그 공소취소 시도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이 선거 결과를 특히 서울에서 받아들고도 공소취소에 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그 공소취소에 대해서 반대해서 지금 저는 파열음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그 빌드업으로서 특검법까지 발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아니고 그야말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축구에 관해서 여러 번 비유했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나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국가대표팀 성적이 좋고 나빠서가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 예. 아니고 그 감독이 연임을 하면 내가 원하는 선수들 안 뽑아줄까 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상황에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현 대변인님,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난 갈등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요. 네. 선거 과정에서 아마 저는 그 명분 없는 싸움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노선 투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중도 실용주의 여기에 맞춰서 당을 조금 중도 쪽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야당 때부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강한 진보적 아젠다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갖고 싸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노선 투쟁에 관한 치열한 논쟁, 거기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수렴이 되고 만약에 당선된 사람이 한쪽만 주장하다가 그거를 밀고 갈 거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진 쪽이 주장하던 노선에 대해서도 좀 수렴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대통령의 방향에 누가 되든 조금이라도 더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당선자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렇게 유난 갈등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한창인 와중에 저희는 오늘 여의도 전국을 한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물 분석 등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합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13시간가량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료가 방대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도 병행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강제 수사 여부와 선관위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YTN에 선거구별로 사전투표 비율이 본선거에 비해 낮은 곳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율은 50%로 일괄 결정하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관련 TF를 운영하는 등의 시도는 인정되고 지금까지 고의성도 확인되진 않았다며 용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표 결과 입력 오류도 보고받았다며 투표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을 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 같은 선관위 실수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광교천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며 책임기관에서는 진정성 있게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선관위가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놨지만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추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인쇄용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하기 전 투표소에서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자료 등입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송파구 투표함과 투표지 등도 증거 보전 신청 대상에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현재 본선에 그러니까 조별리그 1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반 14분 이 체코의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황인범이 후반 22분에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에 문전에서 이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는 동점골로 승부는 지금 1대1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 그 현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미드필더 중앙에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에서는 조금 대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에는 체코의 14분에 그러니까 선제골을 내주고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황인범이 후반 22분에 이강인의 패스를 받았고요. 문전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이렇게 살짝 떠올리는 칩슛으로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는 동점골로 승부는 현재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중미 월드컵 1차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와의 경기인데요. 저희가 선발에는 이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이 삼각편대를 앞서서 체코 격파에 나섰습니다.
경기 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교체로 또 나오게 됐고요. 자, 우리 팀 멕시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A조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득점을 하게 되면 대회 통산 4호 골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 부분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재성과 그리고 또 이강인 공격 2선에서 손흥민의 뒤를 바치고 있었고요. 이 피에노르트의 황인범이죠. 황인범이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박스권 안에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1대1로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광화문 응원전 현장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체코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32강에 가는 그 골목에서 저희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가 오늘 경기에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서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 오늘 북중미 월드컵 1차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황인범 선수가 골문 안에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후반 22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스포츠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시사를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미국과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고 전했습니다. از ادبیاتی که دور از شأن ملت ایران است باید پرهیز کنند از رفتارهایی که بر منافع ملت و امنیت ملت ایران خدشه وارد میکنه پرهیز کنند و باید بپذیرند که 이란군은 미국이 만약 이란을 또다시 공격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가혹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불안정은 물론 전쟁의 불길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수출은 모두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경우 영내 국가의 석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주 비밀리에 회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앙숙이 된 양측이 2월 말 개전 이후 처음으로 만난 건데 안정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양측에서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월 이란과 외교장관급 접촉을 재개했고 카타르는 지난달 말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미국 이란 간 중재 역할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걸프국들이 9천만 인구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란과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을 때 이미 미군은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모두 끝냈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작전 목표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예고했던 하르그 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 2명은 NBC에 미군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받아 이날 저녁부터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에 약 3시간 뒤 공습이 개시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현지 시간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 트럼프의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이스라엘이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되든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관계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엘 루빈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11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불화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트럼프는 외교적인 성과를 원하고 네타냐후는 이란 정권과 헤즈볼라의 무력화를 원하기 때문에 둘의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를 이루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지만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동상이몽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당장 총성은 멈추더라도 향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정세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큰 틀에서 합의한 양해각서의 핵심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경제적 빗장 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hich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반면 이란은 미국이 무리한 추가 조건을 철회했다며 판정승을 주장합니다. 60일 휴전 후 핵협상이라는 기존 초안으로 결국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از لحاظ متنی من میتونم خدمتتون عرض بکنم که متن تقریبا بخش عمده‌اش
نهایی شده. مشکل در این هست که مواضع ضد و نقیض آمریکا همیشه باعث شده که این روند دچار تلاطم و اخلال بشه. 이처럼 양측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진짜 위기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종 합의 전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안보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물질 제거와 시설 해체가 담길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사일 생산 제한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관철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휴전 성격의 MOU를 맺지만 향후 본 협상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꺾었다고 믿는 이란이 이 같은 최고 수위의 무장 해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임시 휴전 기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큰 충돌을 예고하는 잠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1대1 동점골 상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오현규 선수가 후반 35분에 페널티 오른쪽에서 왼발을 사용해서 이 골을 터뜨려서 역전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 현장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현규 선수 조금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후반 20여 분 정도의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된 뒤 약 10여 분 만에 이제 조금 전에 페널티 오른쪽에서 왼발을 사용해서 이제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상대로 2대1 리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입니다. 체코와의 경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 이제 과달라라, 이 멕시코에 있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A조 1차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서 본선 가는 길에 1차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16강에 갔던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1차전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1대 0으로 지던 상황에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고요. 자, 손흥민 선수의 대타로 들어간 오현규 선수가 후반 35분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이 지금 2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전에 계속해서 저희 조별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첫 번째 1차전 체코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2대 1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출연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오늘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이 물리적인 대응을 높여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오늘 선고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무인기 작전을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인정해 준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가 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범죄로 규명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법부에 무너졌다고 비판을 하고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2층 가스룸에 있는 가스를 배분하는 캐비닛에서 발생을 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자체 진화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에 캠퍼스 내 직원 4천여 명이 외부로 대피를 했고 이 가운데 직원 8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가스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당해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Nos vamos al ángel.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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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éxico. 시종 1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네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2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Son jóvenes y tenían que vivir la experiencia. Y ahora ya no cabe mi verso de que yo jugué el mundial en mi casa, bla bla. Ya lo jugaron, entonces ya tengo que cambiar el discurso.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홍명보호의 첫 번째 북중미 월드컵 경기인 체코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에 이어서 오영규 선수가 조금 전에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월드컵 경기 내용 대해서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후반전 14분에 저희가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곧바로 22분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5분인가요? 네. 오영규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교체로 들어가서 바로 역전 리드골을 뽑아냈죠. 황인범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도움과 한 골을 기록한 셈인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높였던 선수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제 지난 대회 때 같은 경우에 등번호 없이 출전했었거든요. 예비 선수.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본인이 왜 등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고 유럽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누적된 것이 보인다는 것이 첫 번째 월드컵 무대거든요.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트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침착하게 황인범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공간을 잘라 들어가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모습. 오영규 선수 새로운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의 탄생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그 원래 이 포지션 자체가 사실 뭐 오영규 선수나 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다 이렇게 조기성 겹치긴 선수, 하잖아요. 그 오늘 원래 그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이런 교체 작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표팀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조기성 선수도 있고 골을 넣은 오영규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으로 끝까지 90분을 다 뛴다기보다는 오영규나 조기성을 조커카드로 넣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좌우 측면 그러니까 좌우 측면 같은 경우에서 윙어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재성과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황인범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황희찬 선수라든지 오영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스피드가 붙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네. 스피드를 통해서 좀 휘저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명보가 체코를 분석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코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3월이 돼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월드컵 베이스 캠프를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댈러스인가 그렇죠. 달라스에서 예, 차릴 수밖에 없었고 고지대 적응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체코 감독과 선수들은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고지대에서 뛰지 않았던 선수들은 아무리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축구로 따지면 후반 70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더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피로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홍명보 감독은 70분 이후에 후반 70분 이후에 승부수를 던지겠다. 빠르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 진영을 뒤흔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전술이었습니다. 고지대 축구가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공기 밀도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시간도 좀 다르다면서요? 공이 날아가는 속도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적응 훈련을 하지 못하고 고지대에서 곧바로 경기를 하게 되면 공이 평소와 다르게 더 빠르게 패스가 날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아직도 떠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충분히 내려오겠지, 낙하하겠지, 이제 잡을 준비를 해야지 하는데 아직도 공이 떠 있고 뒤로 날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체코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체코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코는 오늘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던 장면도 롱 스로인. 그러니까 스로인을 통해서 던지기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 그리고 체코의 강점은 세트피스란 말이죠. 세트피스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지대에서의 빠른 볼 스피드와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은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더 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체력적인 문제, 집중력의 문제는 피로도의 문제는 체코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체코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 1위보다 조 2위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색다른 분석도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48개국 체제로 확대가 되며 조 1, 2위는 물론 각 조 3위 중에 상위 8개 팀도 32강에 오릅니다. 물론 한국은 오늘 체코를 잡아야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조 1위뿐 아니라 조 2위 시나리오도 한국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조 2위로 오를 경우에 B조 2위와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릅니다. 한인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동구장이라서 더위 부담도 줄어 체력 관리에 유리합니다. 만약에 A조 1위로 32강에 오른다면 멕시코에 남아 이동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발 2240m에 달하는 고지대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상대 전력 분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A조 2위는 B조 2위와 만나서 준비할 상대 후보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A조 1위는 분석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16강 이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조 2위로 올라가면 한일전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반면에 A조 1위로 올라가면 잉글랜드나 크로아티아 같은 강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 호의 32강 방정 시 잠시 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네, 조 1위보다 2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좀 흥미롭네요.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조 2위도 우리로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조 2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번 조별 조추첨 결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특히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이동 거리가 길고 고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는 이 경기장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16강을 갔을 때, 32강을 통과하고 16강을 갔을 때 그 이후의 일정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 2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특히 또 앞서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조 3위 팀을 골라야 되는데 그 조 3위 팀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가려면 조 2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선발 라인업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센터 공격수로 해서 이강인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이제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이 3톱 전략을 이어간 모습인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자랑하는 최강의 삼각편대가 출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반에서 우리가 좀 답답한 전반 10분여까지는 초반 탐색전이 이어지고 좀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흐름을 풀어준 게 전반 11분에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이 세 선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11분, 13분에 이강인 선수의 패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중거리 슈팅 이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의 좀 활기를 불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 후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한 골을 먼저 내주고 나서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낼 때 황인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침투에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낼 때 그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준 게 이강인 선수의 왼발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뭐 손흥민 선수 모두 다 이재성 선수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삼각편대의 유형을 그대로 보여줬다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먼저 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첫 번째, 그러니까 조별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이제 거뒀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다행이죠. 실제로 이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네네.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였고 왜냐하면 실제로 첫 경기에서 우리가 조별 3점을 챙기지 못한다면 두 번째 경기 다음 상대가 멕시코잖아요. 네. 홈팀인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축구에서 뭐 절대라는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멕시코를 우리가 반드시 잡는다. 절대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경기, 두 경기가 힘들어진 상황으로 흘러가면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승리 정말 귀한 승점 3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2강을 넘어서 16강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역대 어떤 전적을 좀 살펴봤을 때 월드컵 본선에서 1차전 패배하고 16강 간 적이 아예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전에서 유럽 팀을 만났을 때 승리하면 상당히 좋은 징크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리가 유럽 팀을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월드컵에서 유럽 팀을 만났을 때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좋은 징크스,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광화문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붉은색 옷들을 입고요. 이제 아마도 붉은 악마 응원단과 함께 또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비 라인도 조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뭐 센터에는 김민재 선수가 거의 낙점이었고 양쪽에 누가 오느냐 이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수비 라인업을 세우기 전에 부상 선수가 몇 명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김태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조현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평가전 때 부상감에 빠지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 그 부상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이한범 선수는 고정이다. 경기 전에 고정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김태현 선수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김태현과 이기혁 둘 중에 누가 될 것이냐. 체코가 장신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장신 수비수인 김태현 선수가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현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기혁 선수가 투입이 되는 거는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 센터백 자리를 맡거든요. 왼쪽 센터백 자리에 이제 이기혁과 김태현이 들어가는데 왼쪽 센터백은 주로 왼발 수비수, 왼발잡이 수비수가 맡아요. 그러니까 왼발 수비수로서 이기혁 선수가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어쨌든 김태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만 이기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빌드업을 하는 모습은 좀 더 김태현 선수가 투입됐을 때보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왼발 수비수가 그러니까 좌측에 그렇게 위치하는 이유가 나중에 역습했을 때 오른쪽 윙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이 3백들 우리 사실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경기 전까지는. 어떤 불안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백을 쓰던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소속팀에서 3백이 아닌 4백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명호 감독이 작년부터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3백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3백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을지가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팀에게 실점한 과정을 보면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경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기혁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뭐 이한범 선수 수비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파트릭 시크 같은 상대 체코의 장신 공격수들을 꽁꽁 묶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김민재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민재 선수 잘했어요. 잘해줬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으로 앞선에서 잘라주는 모습이, 상대 공격을 잘라주는 모습이 우리 수비수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대형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3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3백은 역습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수비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비도 단단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포지션, 위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뻥뻥 뚫립니다. 예전에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뚫리면서 5골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 라인 전체를 잘 이끌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자 저희가 우리나라 첫 골은 이제 황인범 선수가 직접 골을 넣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골은 오영규 선수가 넣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죠. 네, 도움을 기록했죠. 아무래도 오늘 백승훈 선수가 논스톱으로 황인범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 네네. 황인범 선수가 그것을 받아서 세도에 들어오는 오영규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죠. 네, 그러면 오늘의 선수를 만약에 좀 뽑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황인범 선수가 입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황인범이죠. 오늘의 뭐 맨 오브 더 매치를 뽑는다면 저는 황인범 선수를 뽑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 실제로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의 공격과 수비에 대한 그 밸런스와 조율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그날 경기력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전 체코전을 상대로 이제 우리나라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음에 있을 멕시코전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원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이곳 여의도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거리 응원에 나섰는데요. 뜨거운 볕 아래서도 열렬한 응원을 보낸 시민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기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까지 올라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이맘때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더위 속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산간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